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던 시절보다 조금 더 가까운 옛적에 산과 들이 고요하던 때에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에 느런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탓에 겨울이면 유난히 춥고 눈이 많이 내리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는데 그 나무가 지키고 있는 마을 안쪽 가장 양지 바른 곳에는 기와지붕이 으리으리한 최진삿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보며 대대손손 복을 받은 집안이라 부러워했지만 정작 그 높은 담장 안에서는 하루도 편안할 날 없이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최진사댁은 겉으로 보기에는 번듯한 기와집이었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가세가 서서히 기울어가고 있는 껍데기만 화려한 집안이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논밭은 야금야금 팔려나갔고 곳간에 쌓여있던 쌀가마니도 예전 같지 않게 줄어들었지만 이 집의 안주인인 최씨 부인은 여전히 자신이 대단한 양반 가문의 마님이라는 헛된 자존심 하나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재산이 줄어드는 것이 자신의 탓이 아니라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집안의 운기가 나빠진 탓이라고 굳게 믿으며 하루가 멀다 하고 며느리를 쥐잡듯 잡았습니다. 쇳마루에 앉아 긴 담뱃대를 물고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그녀의 눈빛은 한겨울의 칼바람보다 더 매섭고 차가웠습니다. 이 집의 며느리인 순덕은 본래 아랫마을 김훈장 댁의 귀한 딸로 태어나 곱게 자랐지만 최진사 댁으로 시집온 날부터 고생문이 활짝 열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타고난 성품이 온순하고 부지런하여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으며 밤늦도록 바느질을 하느라 손가락에 물집이 잡힐 지경이었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에 드는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순덕이 시어머니에게 그토록 미움을 받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연거푸 딸만 둘을 낳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아선호 사상이 뼈에 사무친 최씨 부인에게 아들을 낳지 못하는 며느리는 그저 밥이나 축내는 식충이와 다를 바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순덕이 시집온 지 10년이 가까워질 무렵 그녀의 배는 다시 남산만큼 불러와 세 번째 아이의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만삭의 몸을 이끌고 뒤뚱거리며 물동이를 이고 오는 순덕을 보며 마을 안악들은 혀를 찼지만 최씨 부인은 며느리의 부른 배를 보며 걱정은커녕 독서를 퍼붓기 일쑤였습니다. 이번에도 계집아이를 낳으면 아예 밥숟가락 놓을 생각이나 해라. 귀한 쌀밥 먹여놨더니 쓸모없는 계집년들만 줄줄이 낳아놓고 무슨 낯짝으로 밥을 먹느냐.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안방 문지방을 넘어 부엌까지 날아들 때마다 순덕은 붓두막 앞에 쭈그리고 앉아 소리 없는 눈물을 훔쳐야만 했습니다. 순덕의 남편인 만석은 허우대만 멀쩡했지 실속은 하나도 없는 위인이어서 어머니의 치마폭에 쌓여 제 아내와 자식들이 겪는 고초를 모른 척 외면하기만 했습니다. 그는 낮이면 사랑방에 친구들을 불러 모아 술판을 벌이거나 읍내 투전판을 기웃거리며 세월을 보냈고 밤이면 코를 골며 밭 떨어지기 바빴습니다. 아내가 만삭의 몸으로 힘겨워해도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는커녕 어머니가 아내를 구박할 때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거나 오히려 어머니의 편을 들며 아내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도 지아비로서의 정 따위도 찾아볼 수 없는 무심한 남편 때문에 순덕의 외로움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동지 섣달 긴 밤이 찾아오고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던 어느 날 아침 순덕은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찬물에 손을 담글 때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끊어질 듯 아려왔지만 시어머니의 불호령이 무서워 잠시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빨래 방망이를 두드리는 소리가 텅 빈 마당에 울려 퍼질 때 안채 문이 벌컥 열리더니 최씨 부인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이년아, 방망이질 소리가 왜 그리 요란하냐. 아침부터 재수없게 시끄러운 소리를 내서 복 나가는 꼴을 꼭 봐야겠느냐? 그녀는 며느리가 일하는 모습조차 꼴보기 싫어하며 트집을 잡고는 다시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순덕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딸, 7살 난 연희와 5살 난 분이가 있었는데 아이들은 할머니의 서슬퍼런 구박에 기가 죽어 방 안에서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가 부엌에서 일할 때면 치마자락을 붙잡고 배가 고프다고 보채곤 했지만 순덕은 아이들에게 줄 누룽지 한 조각조차 마음대로 챙길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며칠 전에는 둘째 분이가 부엌에 몰래 들어와 식은 밥 한 덩이를 집어먹다가 할머니에게 들켜 종아리에 피가 맺히도록 회초리를 맞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잠든 아이의 종아리에 약을 발라주며 입을 틀어막고 꺼이꺼이 울음을 삼켜야 했습니다. 부엌 한 구석에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먹고 남긴 밥상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지만 정작 임신한 순덕의 몫으로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보리밥 한 덩이와 짠지 몇 조각뿐이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발길질을 할 때마다 허기가 져서 현기증이 일었지만 그녀는 물 한 사발로 줄인 배를 채우며 솥단지를 닦았습니다. 솥뚜껑을 열 때마다 피어오르는 구수한 쌀밥 냄새가 어찌나 야속하던지 순덕은 밥 짓는 냄새만 맡아도 배가 부르다는 말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름진 고깃국은 고사하고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이라도 마음 편히 먹어보는 것이 그녀의 소박하지만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물가에 모여 최신사댁 이야기를 하며 수군거리곤 했는데 그들의 입방아는 주로 최씨 부인의 고약한 성미와 만석의 한심한 행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 집 며느리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지옥 구덩이로 들어갔을까? 남편이라고 있는 것은 허수아비 같고 시어머니는 호랑이보다 더하니 살아있는 게 용하지. 동네 안악들은 순덕을 불쌍히 여기면서도 혹시라도 최씨 부인의 귀에 자신들의 이야기가 들어갈까봐 목소리를 낮추며 곁눈질을 했습니다. 순덕은 그런 시선들조차 부끄럽고 괴로워 사람들의 눈을 피해 더욱 깊은 우물이나 으슥한 개울가를 찾아다녀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덕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장터에 나가 한바느질로 모은 푼돈으로 미역 한 줄기를 몰래 샀습니다.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 산모용 미역이라도 준비해 두고 싶은 어미의 마음이었습니다. 품속 깊이 미역을 감추고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대문을 들어서는데 마당을 서성이던 최씨 부인과 딱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최씨 부인의 매의 눈이 순덕의 불룩한 품을 놓칠 리 없었습니다. 거기 품속에 숨긴 게 무엇이냐? 내 눈을 속이고 서방질이라도 하러 다녀온 게냐? 아니면 곳간에서 쌀이라도 퍼다 팔아먹은 게냐? 최씨 부인은 다짜고짜 순덕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품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패대기 쳐진 말라비틀어진 미역 줄기를 본 최씨 부인은 기가 막히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꼴값이냐? 아직 낳지도 않은 애새끼 먹이겠다고 이 귀한 것을 사들였어?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는 판국에 김칫국부터 마시는 꼴하고는. 그녀는 미역을 발로 짓밟으며 흙투성이로 만들었고 순덕은 바닥에 엎드려 흙 묻은 미역을 주워 담으며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 만석은 사랑방 문틈으로 슬쩍 내다보고는 시끄러운 소리가 듣기 싫다는 듯 귀를 후비며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순덕의 가슴 속에는 미역보다 더 짜고 쓴 피눈물이 고였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인 깊은 겨울밤, 순덕은 산기가 있어 식은 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배가 뭉치고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이 주기적으로 찾아오자 그녀는 직감적으로 아이가 나올 때가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남편을 깨우려 손을 뻗었지만 만석은 귀찮다는 듯 잠꼬대만 하며 돌아누웠습니다. 순덕은 이를 악물고 혼자 일어나 부엌으로 기어가 물을 끓이려 했습니다.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부엌 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아궁이의 불씨는 이미 사그라든 지 오래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부싯돌을 쳐 불을 붙이려 했지만 고통 때문에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자꾸만 돌을 떨어뜨렸습니다. 부엌 구석에서 혼자 끙끙 앓는 소리를 들은 최 씨 부인이 방문을 열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한밤중에 웬 청승이냐. 잠 좀 자게 조용히 하지 못해? 순덕은 고통을 참으며 겨우 목소리를 짜내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애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최 씨 부인은 눈살을 찌푸리며 혀를 찼습니다. 하필이면 이 추운 밤에 난리법석을 떠는구나. 나을 거면 조용히 낳거라. 괜히 동네 사람들 다 깨우지 말고. 그녀는 산파를 불러줄 생각도 하지 않고 햇마루에 서서 며느리가 혼자 탯줄을 끊어야 할 처지임을 알면서도 매정하게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순덕은 식은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부엌 아궁이 앞에 멍석을 깔고 누웠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그을린 석가래가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에게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아가야, 제발 아들이여라. 네가 살고 내가 살려면 너는 반드시 아들이어야 한다. 부디 고추를 달고 나와다오. 그것은 어미로서의 욕심이 아니라 이 지옥 같은 집안에서 아이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생존의 조건이었습니다. 딸을 낳으면 겪게 될 수모와 멸시,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면서 겪을 서름을 생각하니 출산의 고통보다 두려움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진통은 점점 더 격해져 순덕의 온몸을 뒤틀리게 만들었고 그녀는 입에 수건을 물고 비명을 삼켰습니다. 밖에는 사나운 눈보라가 몰아치며 창호지 문을 덜컹거리게 했고 그 소리는 마치 귀신이 우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부엌의 작은 등잔불이 위태롭게 흔들리는 가운데 순덕은 혼자서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들며 사투를 벌였습니다. 누구 하나 도와주는 이 없고 따뜻한 물 한 모금 떠주는 이 없는 차가운 부엌 바닥에서 그녀는 짐승처럼 홀로 새 생명을 세상 밖으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아들이라는 두 글자만이 맴돌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새벽닭이 울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에 드디어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응애, 응애, 힘찬 울음소리가 적막한 집안을 깨웠습니다. 순덕은 혼미한 정신을 붙잡고 떨리는 손으로 갓 태어난 핏덩이를 받아들었습니다. 탯줄을 끊고 아이를 감싸 안으며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아이의 다리 사이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아이의 사타구니를 더듬는 순간 순덕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기대했던, 아니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그 무엇이 만져지지 않았습니다. 매끈한 다리 사이를 확인한 순덕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세 번째 아이도 딸이었습니다. 순덕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에 아이를 안고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어미의 속도 모르고 그저 세상이 춥다고 목청껏 울어댔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듣고 안방문이 열리며 최 씨 부인이 뛰쳐나왔습니다. 나왔느냐, 고추냐? 고추를 달고 나왔느냐? 그녀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부엌으로 달려와 다짜고짜 아이의 다리를 벌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더니 며느리를 향해 악을 썼습니다. 이런 벼락 맞을 년, 또 계집년이야? 우리 집안의 씨를 말리려고 작정을 했구나. 작정을 했어. 최 씨 부인의 고함 소리에 잠이 깬 만석도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지만 딸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깨임하고 침을 뱉으며 돌아섰습니다. 에이, 재수 없어. 잠이나 더 자야겠네. 남편의 그 한마디는 순덕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분이 풀리지 않는지 부엌에 있던 바가지를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당장 나가라. 내 눈앞에서 저 재수없는 핏덩이랑 같이 썩 꺼져버려. 밤만 축내는 식충이가 또 식충이를 낳았으니 내 이 집구석에서 더 이상 너를 두고 볼 수가 없다. 그녀는 산후조리도 하지 못한 며느리를 향해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순덕은 갓 낳은 아이를 품에 안고 엎드려 빌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날이 밝으면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추워서 아이가 얼어 죽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그녀는 피가 묻은 치마를 끌며 시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최 씨 부인은 며느리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내 알바 아니다. 얼어 죽든 굶어 죽든 내 집 밖에서 죽어라. 우리 집안의 대를 끊어놓은 죄인이 어디서 감히 살려달라고 비느냐. 그녀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소란통에 자고 있던 연희와 분이도 깨어 울면서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왜 그래? 할머니, 우리 엄마 때리지 마세요. 어린 딸들이 엄마를 감싸 안으며 울자 최 씨 부인은 더욱 표독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됐다. 너희들도 다 데리고 나가라. 딸년들만 우글거리는 꼴 더는 못 보겠다. 그녀는 하인들을 불러 며느리와 손녀들을 끌어내라고 명했습니다. 머슴들은 주인의 불호령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짐승처럼 울부짖는 순덕과 아이들을 억지로 일으켜 세워 대문 밖으로 떠밀기 시작했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부는 새벽녘,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순덕은 갓난아기를 저고리 속에 품고 두 딸을 양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뒤에서 쾅하고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들렸고 곧이어 빗장이 걸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맨발에 집신 하나만 겨우 걸친 순덕의 발은 금세 눈 속에 파묻혀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무심한 눈송이가 펑펑 쏟아져 내리고 있었고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갈 곳 없는 네 모녀는 하얀 눈밭 위에 버려진 채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나긴 시련의 시작이자 훗날 전설이 될 이야기의 서막이었습니다. 굳게 닫힌 대문 앞에는 매서운 눈보라만이 휘몰아치고 있었고 순덕은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서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태어난 핏덩이는 어미의 품속에서 가녀린 숨을 몰아쉬며 낑낑거렸고 얇은 저고리 하나만 걸친 연희와 분이는 추위를 이기지 못해 파랗게 질린 입술로 덜덜 떨며 엄마의 치마폭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더 이상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는데 그 적막함이 오히려 고함 소리보다 더 비수처럼 날아와 순덕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녀는 꽁꽁 손으로 대문을 두드려 볼까 생각도 했지만 이미 마음이 돌처럼 굳어버린 시어머니와 남편이 다시 문을 열어줄 리 만무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이를 악물고 품속의 아기를 더욱 단단히 끌어안으며 멍하니 서 있는 두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얘들아, 울지 마라. 여기서 울다가 얼어 죽으면 저 사람들이 좋아서 춤을 출 거다. 우리는 살아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서 보란 듯이 돌아와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추위 때문에 떨렸지만 그 속에 담긴 결기만은 불꽃처럼 뜨거웠습니다. 갈 곳이 정해진 것도 아니었지만 이 차가운 대문 앞에서 죽을 수는 없다는 오기 하나가 그녀의 얼어붙은 다리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차오르는 길을 헤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순덕의 뒷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지만 한편으로는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호랑이처럼 비장해 보였습니다. 마을 길을 따라 내려오는 동안 집집마다 굳게 닫힌 살인문 틈으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요한 새벽이었지만 순덕이 쫓겨났다는 소식은 이미 바람을 타고 온 동네에 퍼진 뒤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안타까움에 혀를 찾고 어떤 이들은 혹시라도 최진사댁의 미움을 살까 두려워 숨을 죽이고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평소 순덕에게 도움을 받았던 이웃, 안악조차 선뜻 나서서 문을 열어주지 못하는 현실이 순덕에게는 뼈아픈 배신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인심 좋다고 소문난 마을이었지만
권세 있는 최진사댁의 위세 앞에서는 인정도 의리도 눈 녹듯 사라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눈보라는 점점 더 거세져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지경이었고 아이들의 걸음은 점점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희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로 가? 나 배고프고 너무 추워. 다리가 아파서 못 걷겠어. 5살 배기분이는 이미 지쳐서 눈밭에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순덕은 갓난아기를 업고 분이를 등에 들쳐 업은 채 연희의 손을 억지로 잡아 끌며 다독였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저 고개만 넘으면 따뜻한 곳이 있을 거야. 조금만 참아라, 내 새끼들아. 하지만 순덕 자신도 저 고개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과연 따뜻한 곳이 있기는 한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희망 없는 거짓말로 아이들을 달래며 절망의 구렁텅이를 벗어나려 발버둥 칠 뿐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낡은 주막집의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평소 술꾼들이나 드나드는 곳이라 여염집 안악인 순덕은 근처에도 가지 않았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그 작은 불빛 하나가 등대처럼 보였습니다. 주막집 주인인 욕쟁이 할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마당에 눈을 쓸고 있다가 눈사람처럼 변해버린 순덕과 아이들을 발견하고는 기겁을 하며 빗자루를 던져버리고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 날벼락이야. 최진사댁 며느리 아니냐? 이 엄동설안의 갓난쟁이까지 데리고 무슨 꼴로 나온 게야. 할머니는 거친 손으로 순덕의 눈 덮인 어깨를 털며 다급하게 그녀를 부엌으로 이끌었습니다. 따뜻한 아궁이 불 앞에 앉자마자 얼었던 몸이 녹으면서 순덕은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주막 할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펄펄 끓는 국밥 한 그릇과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숭늉을 내어왔습니다. 우선 먹어라. 먹어야 산다. 귀신이 잡아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데 산 사람이 굶어 죽어서야 되겠느냐. 할머니는 부뚜막에 앉아 긴 담뱃대를 뻐끔거리며 최진사 댁 쪽을 향해 거침없는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천벌을 받을 인간들. 며느리가 짐승도 아니고 갓 낳은 피덩이랑 내쫓는 법이 어디 있어. 저런 집구석은 3대가 가기 전에 망조가 들게 뻔하다. 할머니의 걸걸한 욕설이 순덕에게는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허기진 배를 채우고 나니 아이들은 금세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은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막막한 앞날을 걱정했습니다. 주막 할머니는 벽장에서 낙지만 두툼한 무명천과 헌옷가지들을 꺼내 순덕 앞에 놓았습니다. 이거라도 챙겨가라. 그리고 여기서 오래 머물면 최진사 댁에서 행패를 부릴지 모르니 날이 조금 풀리면 읍내 쪽으로 나가거라. 내 동생이 읍내 시장통에서 포목점을 하는데 일손이 필요하다고 했으니 거기로 가봐라. 할머니는 꼬깃꼬깃한 쌈짓돈을 순덕의 손에 쥐어주며 가는 길과 찾아갈 사람의 이름을 몇 번이고 일러주었습니다. 세상이 다등을 돌린 줄 알았는데 아직 숨쉴 구멍은 남아있다는 사실에 순덕은 다시금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주막에서 잠시 몸을 녹인 순덕은 날이 밝아오자 다시 길을 나설 채비를 했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할머니는 주먹밥 몇 덩이를 싸주며 대문 밖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세댁, 명심해라.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했다. 지금은 이렇게 쫓겨나지만 언젠가는 보란듯이 성공해서 저것들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줘라. 그때까지 죽지 말고 악착같이 살아야 한다. 할머니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당부는 순덕의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순덕은 할머니에게 큰 절을 올리고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는 듯 굳은 표정으로 마을을 벗어나는 고갯길로 향했습니다. 고갯길은 가파르고 험해서 건장한 장정들도 숨이 차는 곳이었습니다. 산후조리도 못한 몸으로 짐과 아이들을 데리고 고개를 넘는 것은 고행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워질 때마다 순덕은 최 씨 부인의 모욕적인 말들과 남편의 비겁한 뒷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래, 내가 식충이라고 했지. 딸만 낳는 쓸모없는 년이라고 했지. 내가 내 딸들을 보석처럼 키워서 세상에서 제일 귀한 대접을 받게 만들 것이다. 그때 가서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그녀는 고통을 분노로 바꾸어 한 발 한 발 내디뎠습니다. 고개 중턱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숲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 산짐승이라도 나타난 것일까봐 순덕은 아이들을 등 뒤로 숨기고 바짝 긴장했습니다. 그러나 덤불을 헤치고 나타난 것은 마을의 젊은 나무꾼이었습니다. 평소 순덕을 안타깝게 여기던 그는 지게에 택감을 가득 싣고 내려오던 길이었습니다. 순덕의 처참한 몰골을 본 그는 말없이 지게를 내려놓고 자신이 입고 있던 두꺼운 털조끼를 벗어 순덕에게 건넸습니다. 마님, 아니 순덕 아씨, 이 고개를 넘으면 바람이 더 셉니다. 이거라도 입으십시오. 그리고 최진사댁 사람들, 언젠가는 벌 받을 겁니다. 그는 짧은 인사를 남기고 도망치듯 산을 내려갔습니다. 순덕은 그 따뜻한 조끼를 연희에게 입히며 세상이 아주 비정한 것만은 아님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고개 정상에 다다르자 멀리 마을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초가집들 사이로 우뚝 솟은 최진사댁 기와집이 보였습니다. 굴뚝에서는 아침밥 짓는 연기가 평화롭게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그 평화는 순덕과 아이들을 제물로 삼아 얻은 가짜 평화였습니다. 순덕은 그 집을 노려보며 맹세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쫓겨나는 신세지만 10년 후, 아니 20년 후가 되더라도 반드시 저 집의 문턱을 다시 밟을 것이라고. 그때는 죄인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들어갈 것이라고.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나약한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슬퍼런 도끼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넘어가는 내내 갓난아기는 신기하게도 울음을 뚝 그치고 새근새근 잠을 잤습니다. 순덕은 아이의 이름을 복실이라고 짓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비록 천덕꾸러기 딸로 태어났지만 복을 몰고 와서 엄마와 언니들을 살리라는 뜻이었습니다. 연희와 분이도 엄마의 비장한 표정을 읽었는지 힘들다는 투정 한마디 없이 묵묵히 엄마의 뒤를 따랐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루아침에 철이 들어버린 모습이 순덕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지만 지금은 아이들의 응석을 받아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생존이라는 절박한 목표를 향해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어서야 그들은 고개를 완전히 넘어 낯선 읍내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장터와 수많은 사람들, 시끌벅적한 소음은 산골 마을에서만 살던 순덕에게 두려움과 동시에 새로운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순덕이 딸만 낳아 쫓겨난 며느리라는 것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오직 자신의 능력과 노력만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희미하게 남아 보였습니다. 순덕은 옷매무새를 다듬고 주막 할머니가 알려준 포목점을 찾아 시장통으로 들어섰습니다. 낯선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졌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세 딸을 지켜야 할 가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막 할머니의 동생이 운영한다는 포목점은 시장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게 앞에는 형형색색의 비단과 무명천들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고 점원들은 손님을 부르느라 목청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떨리는 마음으로 가게 안으로 들어서서 주인을 찾았습니다. 인상 좋은 중년의 사내가 순덕을 맞이했고 순덕이 주막 할머니의 이름을 대며 사정을 이야기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받아주었습니다. 누님 소개라면 믿을만 하겠지. 마침 염색이를 도울 사람이 필요했는데 잘 왔소. 하지만 일은 고되고 잠자리는 누추할 텐데 견딜 수 있겠소? 주인의 물음에 순덕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옥불에라도 뛰어들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시켜만 주십시오. 그날부터 순덕의 고된 새빵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에게 배당된 방은 창고 옆에 붙은 작은 쪽방으로 외풍이 심하고 쥐가 드나드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에게는 그 좁은 방이 최진사 댁의 으리으리한 안방보다 훨씬 아늑하고 편안했습니다. 적어도 이곳에서는 누구도 그녀에게 아들을 못 낳는다고 구박하지 않았고 아이들이 눈칫밥을 먹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순덕은 낮에는 염색 공장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밤에는 챗바느질을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점점 거칠어지고 염료 때문에 손톱 밑이 검게 물들었지만 그 검은 손이 바로 아이들의 미래를 밝혀줄 등불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염색 공장의 일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독한 염료 냄새 때문에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무거운 천을 하루 종일 주무르고 짜느라 어깨가 빠질 것 같았습니다. 특히 한겨울에 찬물에 손을 담가 천을 헹구는 일은 살을 는 고통을 수반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남들이 쉴 때도 쉬지 않고 일했고 남들이 버리는 자투리 천을 모아 아이들의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녀의 성실함과 야무진 손끝은 금세 주인의 눈에 띄었고 순덕은 단순한 자벽부에서 기술을 배우는 견습공으로 승격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깨너머로 염색 기술을 배우며 남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색을 내는 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순덕은 우연히 산에서 자라는 쪽풀을 이용해 염색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기존의 염료와는 다르게 쪽풀에서 나오는 색은 깊고 은은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고운 빛을 냈습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쪽빛 염색의 배합 비율을 연구했고 수없는 실패 끝에 마침내 하늘을 담은 듯한 신비로운 쪽빛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녀가 염색한 천을 본 주인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색은 난생 처음 보네. 마치 가을 하늘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아. 자네 정말 대단한 재주를 가졌구만. 주인의 칭찬은 순덕에게 큰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이는 그녀가 훗날 조선 제1의 염색 장인으로 거듭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순덕의 세 딸도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연희는 엄마를 닮아 손재주가 좋았고 분이는 셈이 빨라 장사 수완이 있었으며 막내 복실이는 당차고 활달하여 어디서든 기죽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일하는 공장에서 잔심부름을 하며 엄마의 짐을 덜어주려 애썼습니다. 순덕은 비록 몸은 고단했지만 저녁이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웃음꽃을 피우는 아이들을 보며 하루의 피로를 씻어냈습니다. 가끔 최진사댁 생각이 날 때면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지만 이제는 그 아픔조차 성공을 위한 채찍질로 삼을 수 있을 만큼 마음이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읍내 장터에는 조금씩 순덕이 만든 쪽빛 원단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게에 가면 쪽빛 천이 그렇게 곱다더라. 한 번 보면 눈을 뗄 수가 없다던데. 소문은 날개 돋친 듯 퍼져나갔고 순덕이 만든 천을 사기 위해 멀리 한양에서까지 상인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은 이제 단순한 일꾼이 아니라 가게의 매출을 좌지우지하는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작은 가게를 따로 내어 독립을 준비했습니다. 간판도 없이 시작한 작은 염색집이었지만 사람들은 그곳을 쪽빛 마님댁이라 부르며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순덕이 승승장구하는 동안 산 너머 느렁골 최진사 댁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손녀들을 내쫓은 후 최 씨 부인은 속이 시원할 줄 알았지만 집안일은 엉망이 되었고 새로 들인 하인들은 주인의 눈을 속여 재물을 빼돌리기 바빴습니다. 게다가 만석은 아내가 없어진 허전함을 달랜답시고 더욱더 술과 노름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읍내 투전판을 전전하며 집문서와 땅문서를 담보로 돈을 빌렸었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최진사댁 복덩이 며느리를 내쫓더니 벌을 받는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았지만
최 씨 부인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애먼 조상 탓만하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기를 여러 번,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그 긴 시간 동안 순덕은 뼈를 깎는 노력 끝에 거상이 되었고 세 딸은 어엿한 숙녀로 성장했습니다. 반면 최진사댁은 기둥뿌리까지 흔들릴 정도로 몰락하여 이제는 끼니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10년 전 그 눈보라 치던 밤의 빚을 갚아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서막이 올랐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강산도 변하게 만들었지만 사람의 운명 또한 알 수 없는 방향으로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눈보라 치던 밤 쫓겨났던 순덕은 이제 읍내 장터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쪽빛 상단의 대행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쪽빛 원단은 조선 팔도로 팔려나가 없어서 못 팔 지경이었고 한양의 고관대작 부인들도 그녀의 천으로 옷을 해입는 것을 자랑으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허름한 새방에서 시작했던 가게는 이제 번듯한 기와집 두 채를 합친 크기의 대형 포목점으로 성장해 있었고 점원수만 해도 20명이 넘는 큰 상단이 되었습니다. 순덕은 더 이상 남의 집 부엌대기가 아니라 상권을 쥐락펴락하는 거상으로서 위험 있는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순덕의 세 딸 역시 어미의 피를 이어받아 하나같이 영특하고 아름다운 처녀들로 성장했습니다. 첫째, 연희는 차분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상단의 안살림과 장부를 도맡아 관리하는 총명한 재원이 되었고, 둘째 뿐이는 남다른 미적 감각을 발휘하여 새로운 문양과 색감을 개발하는 염색 장인으로 자라났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태어나 복실이라는 이름을 얻었던 막내딸은 이름처럼 복스럽고 당찬 아이로 자라 상단의 울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해결하는 씩씩한 여장부가 되었습니다. 딸만 낳는 식충이라는 모욕을 들었던 순덕이었지만 이제 그녀에게 세 딸은 천군만 마보다 더 든든한 보물이자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반면 산 너머 느런골의 최진사댁은 10년 전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을 호령하던 으리으리한 기와집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흉가처럼 변해갔습니다. 담장은 곳곳이 허물어져 들고양이들이 제 집처럼 드나들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정강이까지 차올랐습니다. 기와 지붕에는 이끼가 끼고 곳곳이 깨져 비가 오면 천장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져 방 안에 물동이를 받쳐 놓아야만 했습니다. 한때 윤기가 흐르던 대문은 칠이 벗겨지고 삐걱거려 바람이 불 때마다 마치 집안의 몰락을 슬퍼하는 듯한 괴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최진사 댁의 안주인 최 씨 부인은 이제 병석에 누워 꼼짝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화병과 노안이 겹쳐 거동이 불편해진 그녀는 차가운 아랫목에 누워 하루 종일 기침을 해대며 며느리 탓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애구구, 그년이 나갈 때 우리 집 복을 몽땅 훔쳐가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게야. 도둑년 같은 것. 그녀의 곁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가끔 밥상을 들여오는 늙은 식모조차 월급이 밀려 투덜거리기 일쑤였습니다. 따뜻한 밥과 고깃국을 떵떵거리며 먹던 시절은 옛말이 되었고 이제는 식은 보리밥 덩어리에 간장 종지 하나가 밥상의 전부였습니다. 가세를 기울게 한 장본인인 남편 만석은 집안 살림이 거덜나는 줄도 모르고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미 논과 밭을 모두 팔아치운 것도 모자라 이제는 집문서까지 넘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읍내 투전판의 타짜들에게 걸려들어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빚쟁이들이 시도 때도 없이 들이닥쳐 행패를 부리는 통에 마을 사람들 보기 부끄러워 대낮에도 대문을 걸어 잠그고 살아야 했습니다. 만석은 술에 취해 들어와 병든 노모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고함을 지르거나 집안에 남은 세간살이를 부수며 분풀이를 해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읍내 투전판에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얼굴 없는 큰손이 나타나 늘언골 최진사댁의 빈문서란 빈문서는 모조리 사들이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만석은 그저 운이 좋아 빚 독촉이 뜸해진 것이라 착각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순덕이 사람을 시켜 남편의 빚을 하나하나 매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덕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최진사댁의 숨통을 조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돈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어 완전히 바닥을 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10년 전 눈보라 속에서 다짐했던 뼈아픈 맹세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장날 만석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인 집문서를 품에 안고 투전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잃은 돈을 다 찾고 대박을 터뜨릴 것이다. 그는 헛된 꿈을 꾸며 도박장에 들어섰지만 그곳에는 이미 그를 기다리는 함정이 파져 있었습니다. 순덕이 보낸 전문 타짜가 만석의 맞은편에 앉아 능청스럽게 패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만석에게 돈을 좀 잃어주며 흥분을 돋우더니 판돈이 커지자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며 만석을 벼랑 끝으로 몰아갔습니다. 눈이 뒤집힌 만석은 결국 집문서를 판돈으로 걸었고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패배였습니다. 자, 이것으로 최진사댁 기와집은 제 것이 되었군요. 상대방이 냉정한 목소리로 집문서를 낚아채자 만석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어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게. 내가 이 집만은 지켜야 하네. 우리 노모가 누워 계신 집이야. 그러나 상대방은 매몰차게 만석을 뿌리쳤습니다. 승부의 사정이 어디 있소? 억울하면 돈을 가져와서 되찾아 가시오. 단, 기한은 사흘이오. 사흘 안에 돈을 갚지 못하면 당장 집을 비워야 할 것이오. 만석은 빈털터리가 되어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하늘이 노랗게 보이는 절망감에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만석이 비틀거리며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은 이미 빚쟁이들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뒤라 쑥대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공포에 질려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벌벌 떨고 있었고 늙은 식모는 짐을 싸서 도망가 버린 후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집을 날렸습니다. 만석이 무릎을 꿇고 흐느끼자 최 씨 부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 집을 날려? 이 미친놈아, 조상님이 물려주신 집을 노름판에 팔아먹어? 나가 죽어라. 당장 나가 죽어. 그녀는 베개를 집어 던지며 발악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한편 쪽빛 상단의 안채에서는 순덕이 탁자 위에 놓인 낡은 종이 한 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방금 전 신복이 가져온 최진사댁의 집문서였습니다. 10년 전 갓난쟁이 딸을 안고 쫓겨나면서 뒤를 돌아보았던 그 집, 춥고 배고팠던 기억,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기억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그 종이가 이제는 순덕의 손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들었지만 입가에는 단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10년 묵은 체증을 내려보낼 시간이 왔어. 순덕은 세 딸을 불렀습니다. 연희, 분희, 복실이가 어머니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딸들은 어머니의 비장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도 기억하느냐? 10년 전 우리가 그 집에서 쫓겨나던 날을. 순덕의 물음에 맏딸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찌 있겠습니까, 어머니. 눈 속에 파묻혀 발가락이 떨어져 나갈 듯 아팠던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막내 복실이도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저는 기억은 안 나지만 언니들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어요. 할머니랑 아버지가 우리를 버렸다고요. 순덕은 딸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그 빚을 받으러 갈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처럼 야박하게 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당당한 주인으로서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 아버지가 팔아먹은 그 집을 내가 샀으니
이제 그 집의 주인은 최 씨가 아니라 바로 우리다. 딸들은 어머니의 말에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짓밟힌 자존감을 회복하는 정의로운 행진이 될 것이었습니다. 사흘이라는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약속한 날 아침, 느런골 마을 입구는 웅성거리는 사람들로 시끄러웠습니다. 최진사 댁이 결국 망해서 오늘 집을 비운다더라. 새 주인이 온다는데 얼마나 대단한 부자길래 그 빚을 다 갚아줬을까?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최진사 댁 대문 앞을 기웃거렸습니다. 집안에서는 최 씨 부인의 통곡 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오고 있었고 만석은 그마루에 멍하니 앉아 술병만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닥친 현실은 악몽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정오가 되자 마을 어귀에서부터 화려한 행렬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풍악을 울리지는 않았지만 형형색색의 비단 깃발을 앞세운 상단의 행렬은 위풍당당했습니다. 그 행렬의 중심에는 4명이 매는 화려한 가마가 있었고 그 뒤로는 짐을 가득 실은 수레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길을 터주며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저게 누구야? 저 가마에 탄 사람이 새 주인인가 봐. 행렬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천천히 그러나 거침없이 최진사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가마가 최진사댁 대문 앞에 멈춰서자 주변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만석은 술기운에 비틀거리며 대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누구요? 누가 남의 집 앞에서 이리 소란을 피우는 거요? 그는 아직도 자신이 집주인인 양허세를 부렸지만 목소리는 겁에 질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마 문이 열리고 하얀 비단신을 신은 발이 땅을 디뎠습니다. 곧이어 쪽빛 비단 치마에 은은한 기품이 흐르는 저고리를 입은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만석을 정면으로 응시하자 만석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겉모습은 귀부인처럼 변했지만 그 눈매와 얼굴선은 자신이 10년 전 눈보라 속으로 내쫓았던 아내 순덕이 분명했습니다. 만석은 귀신이라도 본 듯 뒷걸음질 치며 주저앉았습니다. 설마, 부인? 그 소리에 담장 너머에서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10년 전 쫓겨난 그 며느리 아니야? 세상에,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돌아왔어. 그것도 저렇게 떵떵거리며 돌아오다니. 순덕은 싸늘한 표정으로 만석을 내려다보며 뒤따라온 하인에게 손짓했습니다. 하인은 보자기에 쌓인 문서 뭉치를 꺼내 만석의 앞에 던졌습니다. 이 보시오, 최만석 씨. 이 문서가 낯이 익지요? 당신이 도박장에서 팔아넘긴 집문서와 당신이 진 빈문서들이요. 이제 이 집의 주인은 나요. 순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서리빨 같은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집어들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앞의 현실이 믿기지 않아 멍하니 입만 벌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기어 나온 최 씨 부인이 문지방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누가 왔길래 이리 시끄러우냐.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 병색이 완연한 최 씨 부인은 헝클어진 머리에 초라한 행색을 하고 갯마루로 기어 나왔습니다. 순덕은 천천히 마당을 가로질러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쫓겨날 때와는 전혀 다른 당당하고 꼿꼿한 자세로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저 순덕입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딸만 낳는 식충이라며 내쫓으셨던 그 며느리가 이 집의 새 주인이 되어 돌아왔단 말입니다. 최 씨 부인은 눈앞에 화려한 여인이 자신이 부리던 그 순덕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기절할 듯 숨을 헐떡였습니다. 네, 네가 어떻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기만 했습니다. 순덕은 뒤에 서 있는 세 딸을 앞으로 불렀습니다. 연희야,
분이야, 복시라. 할머니께 인사드려라. 훌륭하게 자란 세 딸이 나란히 서서 차가운 눈빛으로 할머니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그리움보다는 그동안 겪었던 서름과 원망, 그리고 이제는 승리했다는 자부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순덕은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여봐라, 대문에 걸린 저 낡은 문패부터 떼어내라. 이제 이 집에는 더 이상 최진사의 이름이 어울리지 않는다. 하인들이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대문에 걸려있던 최만석이라고 쓰인 낡은 나무 문패를 망치로 내려쳤습니다. 꽝, 꽝 하는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질 때마다 최 씨 부인과 만석의 가슴에도 대못이 박히는 듯 했습니다. 문패가 바닥으로 떨어져 두 동강이 나자 순덕은 미리 준비해온 새 문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황금빛 글씨로 선명하게 새겨진 새 문패에는 순덕의 이름과 세 딸의 이름을 딴 상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쪽빛 정원, 그것은 가부장적인 질서가 지배하던 이 집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선언이었습니다. 순덕은 문패를 하인에게 건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 문패를 가장 높은 곳에 달아라. 이제 이 집은 아들이 없으면 대가 끊기는 집이 아니라 딸들이 기둥이 되어 바치는 집이 될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10년 전 쫓겨나는 며느리를 보며 혀만 차던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돌아온 며느리의 통쾌한 복수에 마음속으로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여인의 성공담이 아니라 부당한 대우를 받던 모든 이들의 한을 풀어주는 사이다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위로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집의 질서는 완전히 뒤집혔고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명백해졌습니다. 새로운 문패가 대문 위에서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동안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이 기막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망연자실하여 흙바닥을 손으로 긁으며 흐느꼈고 만석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입을 벌린 채 새 문패와 아내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10년 전 눈보라 속으로 쫓겨나던 그 가련한 여인이 이토록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돌아와 집안의 질서를 단숨에 뒤집어버린 것에 대해 경외감마저 느끼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마당 한가운데 서서 마치 대나무처럼 꼿꼿하게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묵은 먼지가 내려앉은 기와와 허물어진 담장이 눈에 들어왔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연민보다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순덕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시어머니와 남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비단 치마, 자락이 스치는 소리만이 고요한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여보, 당신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천대했던 딸들이 어떻게 자랐는지 똑똑히 보십시오. 순덕의 뒤에 서 있던 연희, 분이, 복실이가 앞으로 한 걸음씩 걸어 나왔습니다. 세 딸은 모두 귀티가 흐르는 고운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10년 전 그 추운 겨울날의 기억을 잊지 않은 듯 매서웠습니다. 연희가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는 아들이 아니라서 쓸모없는 식충이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힘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이 집을 다시 샀으니까요. 만석은 딸들의 당당한 기세에 눌려 감히 눈을 마주치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술과 도박에 빠져 허송세월하는 동안 아내와 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싸늘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복수를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러 왔을 뿐입니다. 이 집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터전이었으나 당신들의 게으름과 오만함으로 인해 남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것을 제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되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이 집의 법도는 제가 정합니다. 그녀의 선언은 추상 같았고 아무도 토를 달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순덕의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과연 저 독한 시어머니와 무능한 남편을 쫓아낼 것인가? 아니면 용서할 것인가? 순덕은 잠시 침묵하더니 결단을 내린 듯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을 이 집에서 내쫓지는 않겠습니다. 갈 곳 없는 노인과 빈털터리를 내치는 것은 제 도리에 맞지 않으니까요. 그 말에 최 씨 부인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지만 이어진 순덕의 말은 그녀를 다시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안채와 사랑방은 두 분의 것이 아닙니다. 두 분은 오늘부터 행랑채 끝방으로 거처를 옮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밥은 일하지 않으면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뭐라. 행랑채. 내가 이 집 안주인인데 행랑채 구석방에서 살라고? 최 씨 부인은 기가 막혀 소리를 질렀지만 순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안주인은 접니다. 어머니는 이제 얹혀 사는 식객일 뿐이지요. 10년 전 저에게 말씀하셨지요. 밥만 축내는 식충이는 필요 없다고요. 이제 그 말을 돌려드릴 차례입니다. 마당을 쓸고 텃밭을 가꾸는 일이라도 하셔야 하루 세끼 밥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순덕의 처부는 냉정했지만 공정했습니다. 만석 역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권위는 이미 바닥에 떨어졌고 그는 이제 아내의 처분만 바라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순덕은 하인들을 시켜 최 씨 부인과 만석의 짐을 행랑채로 옮기게 했습니다. 화려한 자개장과 비단 이불은 모두 안채에 남겨두고 그들에게 허락된 것은 낡은 옷가지와 솜이 뭉친 여 몇 채뿐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하인들에게 끌려가다시피 행랑채로 밀려나면서도 악담을 퍼부었지만 그 소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만석은 도망치듯 행랑채로 숨어들었고 굳게 닫힌 방문 너머로 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인과응보라고 수군거렸지만 한편으로는 피를 보지 않고 이를 마무리 지은 순덕의 대범함에 감탄했습니다. 집안의 암덩어리들이 정리되자 순덕은 본격적으로 집안 청소를 지시했습니다. 얘들아, 창문을 모두 활짝 열어라. 10년 묵은 쾌쾌한 냄새와 나쁜 기운을 모조리 몰아내자. 순덕의 말에 셋딸과 하인들은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안채와 사랑방의 문들이 활짝 열리고 오랫동안 갇혀있던 먼지가 햇빛 속으로 춤을 추며 날아올랐습니다. 순덕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직접 걸레를 들었습니다. 비록 거상이 되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 수도 있었지만 그녀에게 이 청소는 단순히 더러움을 닦아내는 행위가 아니라 지난날의 상처를 씻어내는 의식이었습니다. 둘째 분이는 솜씨 좋게 가구들을 재배치했습니다. 칙칙하고 무거운 분위기에 옛 가구들을 드러내고 자신이 직접 염색한 화사한 쪽빛 천으로 만든 방석과 커튼을 달았습니다. 어두침침했던 대청마루에 푸른빛이 감도는 커튼이 드리워지자 집안 전체가 마치 맑은 가을 하늘을 품은 듯 환해졌습니다. 막내 복실이는 마당에 무성하게 자란 잡초를 뽑아내고 엉망이 된 화단을 정리했습니다. 엄마, 여기다가 봉숭아랑 채송화를 심으면 정말 예쁘겠어요. 복실이의 명랑한 목소리가 텅 빈 마당을 채우자 그동안 이 집에 감돌았던 음산한 기운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맏딸 연희는 곳간을 점검했습니다. 텅 비어 쥐똥만 굴러다니던 곳간에 순덕이 가져온 쌀가마니와 갖가지 식재료들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쌀 한 톨이 아까워 며느리를 구박했던 그 곳간이 이제는 며느리의 능력으로 풍성하게 채워진 것입니다. 연희는 곳간 문을 활짝 열어두어 마을 사람들이 그 풍요로움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인색하고 탐욕스러운 곳이 아님을 보여주는 무언의 선포였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담장 너머로 쌓인 쌀가마니를 보며 부러움과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청소가 한창일 때 마을 촌장 어른이 지팡이를 짚고 찾아왔습니다. 그는 10년 전 순덕이 쫓겨날 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던 것을 미안해하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순덕 어미, 아니,
이제는 대행수 마님이라고 불러야겠구먼. 정말 큰일을 해냈어. 자네가 돌아와서 마을에 큰 흉물이 될 뻔한 이 집을 살려내니 우리 마을로서도 경사일세. 촌장의 말에 순덕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별 말씀을요, 어르신. 저는 그저 제 아이들이 살 집을 마련했을 뿐입니다. 앞으로 마을 일에도 소홀하지 않고 베풀며 살겠습니다. 순덕의 겸손한 태도에 촌장은 안도하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자 집안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썩은 내가 나던 마루는 반질반질 윤이 났고 찢어진 창호지는 새하얀 종이로 교체되어 깔끔해졌습니다. 부엌에서는 10년 만에 구수하고 풍성한 밥 짓는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가 눈치를 보며 불을 지피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하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잔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부엌 한가운데 서서 솥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갓 지은 쌀밥을 보며 그녀는 10년 전 미역국 한 그릇 못 먹고 쫓겨났던 서러움을 훌훌 털어버렸습니다. 행랑채 쪽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배가 고파진 최 씨 부인이 슬그머니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밥상 들여와라 하고 소리쳤겠지만 지금은 그럴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실이가 작은 소반에 밥과 국 그리고 김치 몇 조각을 담아 행랑채 마루에 놓고 갔습니다. 드시고 그릇은 씻어서 부엌에 갖다 두세요. 안 그러면 내일 아침은 없어요. 복실이의 쌀쌀맞은 말투에 최 씨 부인은 입을 삐죽거렸지만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을 보자 허기를 참지 못하고 허겁지겁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만석 역시 말없이 밥그릇을 비웠습니다. 그 밥은 눈물 젖은 밥이었지만 동시에 생존을 위한 밥이었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고 달이 휘영청 밝게 떠올랐습니다. 쪽빛 정원이라는 새 문패가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덕과 세 딸은 깨끗하게 정돈된 안방에 둘러앉았습니다. 고급스러운 비단 보료 위에 앉은 네 모녀의 얼굴에는 피로감보다는 성취감이 가득했습니다. 연희가 따뜻한 차를 우려내어 어머니에게 올렸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꿈만 같아요. 우리가 이 방에 다시 앉게 되다니요. 연희의 말에 순덕은 찻잔을 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긴 꿈을 꾸고 난 것 같구나.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니라 현실이다. 우리가 싸워서 얻어낸 우리의 현실이지. 밖에서는 가을 귀뚜라미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예전에는 그 소리조차 처량하게 들렸지만 오늘은 마치 귀향을 축하하는 합창처럼 들렸습니다. 순덕은 문득 창문을 열어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10년 전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그 하늘과 같은 하늘이었지만 지금은 평온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제 두 다리 뻗고 자잤구나. 내일은 해가 더 밝게 뜰 거야. 순덕의 말에 딸들은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긴장의 끈이 풀리면서 따뜻한 졸음이 밀려왔습니다. 이때 마당 한구석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만석이었습니다. 그는 행랑채 밖으로 나와 안채의 불빛을 바라보며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리는 아내와 딸들의 웃음소리가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 자리에 함께 있을 수도 있었음을,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천국을 제 발로 차버렸음을 뒤늦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마 안채로 다가가지 못하고 마당에 있는 감나무 아래에 쭈그리고 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뉘우침의 눈물이었고 이제라도 인간이 되어보겠다는 다짐의 시작이었습니다. 순덕은 마당의 기척을 느꼈지만 굳이 내다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스스로 깨우치고 변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10년을 기다려 집을 되찾았듯이 가족의 진정한 화합을 위해서라면 또다시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그녀에게는 있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그녀와 딸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되찾았다는 사실, 그리고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지만 최진사 댁, 아니 쪽빛 정원의 불빛은 오랫동안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이야깃거리가 되었습니다. 몰락해가던 흉가가 다시 생기를 찾고 쫓겨났던 며느리가 주인이 되어 돌아온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전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혀를 차는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역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해.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해라고 되뇌곤 했습니다. 안방의 촛불이 은은하게 흔들리며 벽에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분이는 내일 염색할 천의 색깔을 고민하고 있었고 복실이는 마당에 심을 꽃씨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런 딸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딸들아, 너희들은 절대로 나처럼 살지 않게 하마. 너희가 흘릴 눈물은 기쁨의 눈물뿐이게 하마. 그녀는 딸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10년 묵은 한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가슴 속에는 분노 대신 희망과 사랑만이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격동의 하루가 지나고 마을에는 다시 평화로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대나무 숲이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지만 더 이상 스산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을 지키던 성주신도 부엌을 지키던 조왕신도 바뀐 주인을 반기며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기와지붕 위로 별똥별 하나가 길게 꼬리를 물며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낡은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알리는 하늘의 신호 같았습니다. 순덕은 깊은 잠에 빠져든 딸들의 이불을 덮어주며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의 끝,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밤이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불던 겨울이 지나고 느런골 산자락에도 어김없이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순덕이 옛 시댁인 최진사 댁을 되찾아 쪽빛 정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인 지도 어느덧 두어 달이 흘렀습니다. 흉가처럼 방치되어 귀신이 나올 것만 같았던 기와집은 이제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와 웃음소리로 가득 찬 생명력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해 있었습니다. 마당 곳곳에는 순덕과 딸들이 심은 매화나무와 산수유나무가 앞다투어 꽃망울을 터뜨려 은은한 향기를 내뿜었고 담장 아래에는 파릇파릇한 봄나물들이 고개를 내밀며 계절의 변화를 알렸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마당 한가운데 길게 늘어진 빨랫줄마다 널려있는 쪽빛 천들이었습니다. 봄바람에 살랑거리는 푸른 천들은 마치 파란 하늘이 마당으로 내려앉은 듯한 장관을 연출했고 이를 보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까지 시원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집안의 주인이 바뀐 후 쪽빛 정원의 하루는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활기차게 시작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 혼자 동동거리며 일하고 나머지 식구들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늘어지게 잠을 잤지만 지금은 모든 식구가 각자의 역할에 맞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순덕은 가장 먼저 일어나 장독대를 닫고 정화수를 떠놓으며 집안의 안녕을 빌었고 세 딸은 염색 공방으로 개조된 헛간에서 그날 작업할 염료를 준비했습니다. 딸들의 야무진 손길이 닿을 때마다 칙칙했던 잿빛 천들은 세상에서 가장 고운 쪽빛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연희는 장부를 정리하며 하루의 일과를 계획했고 분이와 복실이는 염료 냄새가 밴 앞치마를 두르고 즐겁게 노래를 흥얼거려가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노동이 고통이 아닌 즐거움이 되는 풍경, 그것이 바로 순덕이 꿈꾸던 집안의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행랑채로 거처를 옮긴 최씨 부인과 만석의 생활도 180도 달라졌습니다.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호의호식하던 최씨 부인에게 하루아침에 닥친 가난과 노동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방 안에 틀어박혀 곡기를 끊고 시위를 해보기도 했지만 순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순덕의 언명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최 씨 부인은 결국 호미를 들고 텃밭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굽은 허리를 두드리며 밭을 메고 잡초를 뽑는 그녀의 입에서는 연신 신세 한탄이 흘러나왔지만 흙을 만지며 땀을 흘리는 동안 그녀는 평생 몰랐던 밥 한 톨의 무게를 서서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구박했던 며느리가 얼마나 고된 일을 감당해 왔는지 몸소 체험하며 늦게나마 지난날의 과오를 되씹어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만석 역시 술병 대신 도끼와 빗자루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해 죽을 것만 같았지만 날카로운 눈매로 감시하는 하인들과 냉정한 아내의 태도에 딴청을 피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산에 올라 택감을 해오고 마당을 쓸고 무거운 물동이를 날랐습니다. 술기운이 빠진 맨정신으로 육체 노동을 하다 보니 비로소 맑은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장작을 패며 흘리는 땀방울 속에서 그는 지난 10년간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 가장이었는지를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딸들의 맑은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는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한때는 자신이 내쫓았던 핏덩이들이 이제는 집안을 일으키는 기둥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며 만석은 속죄 않은 마음으로 묵묵히 도끼질에만 전념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 식구들이 모두 모여 마루에서 점심을 먹을 때였습니다. 순덕과 세 딸의 밥상에는 윤기가 흐르는 하얀 쌀밥과 정갈한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고 행랑채 식구들의 밥상에는 보리밥과 된장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차별을 위한 차별이 아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직접 가꾼 상추와 쑥갓이 상에 올랐고 만석이 해온 택감으로 끓인 국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자신이 땀 흘려 키운 채소를 쌈 싸 먹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평소 거들떠보지도 않던 풀떼기 반찬이 꿀맛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키워서 그런지 맛은 좋네. 투박하게 내뱉은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노동의 가치를 인정한 작은 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순덕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봄이 무르익어갈 무렵 쪽빛 정원의 명성은 인근 고을까지 자자하게 퍼졌습니다. 순덕이 만든 원단은 품질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집안의 기운이 좋아 그 천으로 옷을 해 입으면 복이 들어온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최진사댁을 망한 집이 아니라 복이 다시 넝쿨째 굴러들어온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틈만 나면 순덕을 찾아와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고 순덕은 그녀들에게 염색 기술을 조금씩 가르쳐주며 마을 전체의 소득을 올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잘 사는 길을 택한 순덕의 지혜 덕분에 느렁골 마을은 예전보다 훨씬 풍요롭고 인심 좋은 동네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셋째 딸 복실이가 마당에서 일하고 있는 아버지 만석에게 다가갔습니다. 만석은 딸이 다가오자 당황하여 빗자루를 꽉 쥐고 멈칫했습니다. 복실이는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서 곱게 싼 곶감 2개를 꺼내 만석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일하다 당 떨어지시면 드세요. 아까 다과상에 나온 건데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거라 챙겼어요. 퉁명스러운 듯 하지만 따뜻함이 묻어나는 딸의 말에 만석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0년 전 눈 속에 버렸던 딸이 건네는 곶감 2개, 그것은 천금보다 무겁고 뜨거운 용서의 징표였습니다. 만석은 딸이 멀어진 뒤에도 한참이나 곶감을 들여다보며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만석의 빚을 소리는 더욱 힘차고 정성스러워졌습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이 되자 순덕은 마을 사람들을 초청하여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쪽빛 정원의 개업을 축하하고 그동안 도와준 이웃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자리였습니다.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떡과 국이, 과일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풍물패에 흥겨운 가락이 울려 퍼지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어우러져 춤을 추고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덕에게 술잔을 올리며
그녀의 덕망을 칭송했습니다. 대행수 마님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판났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순덕은 겸손하게 웃으며 이웃들의 손을 일일이 잡았습니다. 그 소란스러운 잔치 한 구석, 행랑채 마루에는 최 씨 부인과 만석도 조용히 앉아 잔치 국수를 먹고 있었습니다. 비록 상석은 아니었지만 그들 역시 이 집의 구성원으로서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묘한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잔치가 파하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뒤 둥근 보름달이 쪽빛 정원 위로 덩실 떠올랐습니다. 북적거리던 마당은 다시 고요해졌고 은은한 달빛만이 쪽빛 천들을 비추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순덕은 대청마루에 앉아 달을 올려다보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10년 전 쫓겨나던 그 밤에는 달빛조차 차갑고 원망스러웠는데 오늘 밤의 달빛은 어미의 손길처럼 따스하고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거칠어지고 마디가 굵어진 손이었지만 이 손으로 가문을 다시 세우고 딸들을 지켜냈다는 자부심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연희와 분이, 복실이가 어머니 곁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딸들은 어머니의 어깨를 주무르고 팔짱을 끼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멋지셨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들 어머니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보더라고요. 연희의 말에 순덕은 딸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게 너희들이 잘 자라준 덕분이다. 너희들이 없었다면 나는 그 추운 겨울을 버티지 못했을 거야. 너희들은 나의 희망이고 나의 자랑이다. 딸들은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만 낳았다고 구박받던 그들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가족이 되어 서로를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행랑채 쪽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최 씨 부인이 쭈뼛거리며 안채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텃밭에서 딴 애호박 몇 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내일 아침에 국이나 끓여 먹으라고. 평생 며느리에게 밥상을 받기만 했던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며느리를 위해 식재료를 건네는 순간이었습니다. 순덕은 잠시 시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애호박을 받아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애호박 젓국을 끓여 올리겠습니다. 같이 드시지요. 순덕의 말에 최 씨 부인은 놀란 눈으로 며느리를 쳐다보다가 고개를 푹 숙이고는 그래, 고맙다라고 작게 중얼거리며 황급히 돌아섰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화해는 아닐지라도 서로를 인정하고 공존하기 시작한 따뜻한 신호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집안의 불들이 하나둘 꺼지고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순덕은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딸들의 방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고단했는지 세상 모르고 잠든 딸들의 얼굴은 천사처럼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딸들의 이불을 덮어주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내 딸들아, 앞으로 너희가 살아갈 세상은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이 오직 능력과 마음만으로 평가받는 세상이길 바란다. 그리고 너희가 이 집의 주인이 되어 그 세상을 만들어 가거라. 순덕은 문을 조용히 닫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 누운 순덕의 귀에 문풍지가 파르르 떨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더 이상 춥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온돌방의 온기가 등허리를 지지며 하루의 피로를 녹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지난 10년의 세월을 주마등처럼 스쳐보냈습니다. 눈물과 서름, 오기와 도끼로 버텨온 날들이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감정이 앙금처럼 가라앉고 잔잔한 호수 같은 평온함만이 남았습니다.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잘 살고 행복해지는 것임을 그녀는 삶으로 증명해냈습니다. 그리고 미움조차 품을 수 있게 된 자신의 넉넉해진 마음이 무엇보다 자랑스러웠습니다. 마을의 개들이 멀리서 짖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고 느렁골 깊은 산골 마을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쪽빛 정원이라는 새로운 문패가 달린 그 집에는 이제 찬바람 대신 사람의 온기가, 고함 소리 대신 웃음소리가, 절망 대신 희망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쫓겨났던 며느리가 당당한 주인으로 돌아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는 아마도 오랫동안 이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질 것입니다. 힘든 하루를 보낸 당신에게도 순덕의 끈기와 지혜가,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이 평온한 결말이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당신의 꿈속에도 쪽빛처럼 맑고 고운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험한 세상살이에 지친 몸과 마음을 이불 속에 묻고 걱정, 근심 없는 편안한 잠 청하시길 바랍니다. 순덕이 지어 올린 따뜻한 밥 한 끼의 온기처럼 당신의 내일도 따뜻하고 든든할 것입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꿈 꾸십시오.